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고장환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있다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하드웨어만 계속 저는 이제 교육 정책 이쪽을 했는데 하드웨어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안 한다. 특히 우리가 이제 중등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교육을 왜 하냐 할 때 학생이 중심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나 뭐 저도 많은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했지만 거의 다가 체제 개편 뭐 이런 쪽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정책을 왜 바꾸고 새로 만드냐면 결국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 현상들이 있고 특히 미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미국에는 고등교육의 가장 큰 학문 영역 중에 하나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그 교육 성과 이런 거 측정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 관계자나 캐디 같은 경우 제가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이제 프로젝트가 큰 게 있어갖고 지금 한국교육개발은 3년 프로젝트로 한국 대학생의 학습 경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저희 학교가 이제 에이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갖고 제가 그쪽에 참여하면서 이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 대학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대학 교육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행히 저희 학교 선정이 돼서 제가 그 주장했던 그 아이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 교육 효과성 센터가 생겼고요. 예. 그래서 큰 맥락은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앞에 많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에 대학교육 효과성 센터 주관으로 세미나를 대학교육의 효과성 탐색이라는 세미나를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했고요. 큰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학 평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에 오늘 프레젠테이션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대학 교육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뭐 411개의 그 대학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7개가 봐서 너무 많은 거다 생각했는데 봤더니 뭐 대학원 중심 대학이 40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교원 수는 약 77,700명 정도고 학생 수는 약 370만 명 정도, 상당히 대규모 현황입니다. 앞에 걸 왜 봤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양적 팽창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학률인데 진학률이 80년대하고 지금 상당히 4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크게 신장을 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예측으로는 계속 증가하리라 90%까지 증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조금 다소 감소하고 작년 경우는 80%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상당히 지금 높은 진학률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 반값 등록금 얘기도 나올 때도 이렇게 조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어쨌든 OECD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고등교육 진학률이 이런 건 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고등교육 항상 얘기할 때 그 비판을 얘기할 때 뭐 국가 경쟁력, 뭐 대학 뭐 경쟁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국가 경쟁력, 대학 경쟁력 이런 용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교육을 경쟁력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데 뭐 지금 외부에서 항상 얘기한 대로 IMD에서 우리 국가는 23인데 고등교육은 46이다. 또 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국가는 19인데 뭐 대학 교육은 47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표를 더 봤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고등교육 큰일 났다. 그래서 바꾸자. 이게 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 평가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가가 이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누가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가 이제 초점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정부의 대학 평가, 인증 평가, 그리고 대학 순위 평가. 순위 평가는 뭐 언론사들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씩만 짚어보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첫 번째가 정부의 대학 평가인데 이것은 지난 10여 년 넘게 정부의 그 재정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지표를 정하고 재정 지원을 그냥 그 미국처럼 뭐 학생 수에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지표, 성과나 여건이나 그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의해서 재정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뭐 밑에 퍼센트는 상관없는데 그 지표만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인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국제화는 이제 작년에 신설됐고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그리고 등록금 인상 수준도 뭐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됐고요. 한번 지표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 인증인데, 대학 인증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핀트가 지금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대학 인증이라는 건 어떤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질을 넣으면 모든 대학에게 인증,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수대학까지 선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기업에서 하는 게 뭐 대학 경영, 학생, 교수 지원, 여건 이런 게 있고요. 미국, 영국, 일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학의 사명을 좀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대학이 아까 400개 아니면 뭐 4년제 대학 170개, 2년제 140개 정도 하는데 그 대학들이 각각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지 사실 그건 예,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빠져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이제 학생 성과, 학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뒤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대학 순위평가인데 각각 하나씩만 지금 얘기를 그 지표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지금 아까 뭐 경향신문 같은 거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US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을 평가하는 그 순위 매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도 교육 여건, 교수 연구 국제화, 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같은 게 동료 평가 다 각각 퍼센트는 뺐습니다. 교육 재정, 동문 기부율. 타임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연구평가. 상하이 교통대학 최근에 200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교통대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그 세계 100대 안에 대학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지금 앞에 2개 하고 이거 대학 순위평가까지 3개를 가만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들이 어떤 평가들이냐. 대학 인증도 그렇고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사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질보다는 투입 여건, 산출 결과, 만족도 이런 것에 치중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가정이 있는 게 가령 투입 여건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쉽게 얘기하면 대학 자체는 블랙박스입니다. 투입이 좋으면 산출도 좋다.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투입 여건을 이제 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산출 결과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 사명을 얘기했듯이 대학에 각각의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희박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령 우리 학교는 전인적 교육이 한다. 우리 학교는 지식을 한다. 우리 학교는 기술을 한다. 우리 학교는 영어를 100점 맞게 한다. 각각의 다르게 있는데 우리는 공통지표를 다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사용된 결과가 대학의 목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산출 결과가 대학이 노력한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A 대학이 취업률이 90%라고 그래갖고 그럼 그것이 그 A 대학에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영향인가? 대학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입학 자원이 우수해서 또 어떤 대학은
무지무지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됐을 경우 그럼 그것이 대학이 노력한 결과인가? 그걸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대학 교육의 질을 대변한다. 사실 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우리 성대 같은 경우도 뭐 국가 고객 만족도 연속 4년 1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거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만족도는 그야말로 만족도이기 때문에 올해 만족하고 내년에 만족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만족도는 끊임없이 하면 100%는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대학의 교육의 질, 과정 이런 걸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 실제로 학생이 무엇을 배웠느냐 그건 지식이고요. 아니면 어떠한 지적, 정서적, 정의적 성장과 발달을 이뤘느냐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표들 그 대학 교과서에서 대학 평가하는 거라든가 언론사 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학생에 대한 것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있어도 뭐 교수당 학생 비율, 뭐 충원율 이 정도 수준입니다. 중등교육 평가 대 고등교육 평가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 항상 그 아까 뭐 IMD 뭐 국가경쟁력 나오고 이러는데 고등교육의 위기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세계 최고다. 피사나 팀스 결과에 의하면 세계 탑5 안에 항상 들거든요. 근데 고등교육 평가는 아까 말했더니 46이다, 49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중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대학만 가면 그럼 바보가 되는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뭐가 가장 큰 증거가 틀립니다. 피사는 직접적인 수학, 영어를 수학, 과학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학생을. 그런데 고등교육은 지표로 갖고 투입 성과 지표. 책이 도서관에 몇 개 있냐, 교육 재정 얼마나 썼느냐. 우리나라가 하버드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 규모로 따지면. 학생을 평가하면 하버드를 이길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서울대 애들이 하버드 대학에 뒤질 게 없다. 그럼 학생을 평가하면 되는데 규모하고 돈하고 그걸 따지면 하버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제가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토론 시간이 되면 아까 교통대학에서 나온 그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제가 있던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었는데 그 대학하고 서울대하고 랭킹이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저는 절대 제가 있던 대학이 서울대 애들을 못 따라간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세계 랭킹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왜? 평가 주는 거예요. 그건 이따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평가해야 될 것은 밸류 에디드 대학의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얘가 뭐 수능 몇 점을 맞아갖고 학교에서 방치를 해도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개발 능력도 있고 아니면 취업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것이 과연 그 A 대학의 성과인가. 그래서 만약 다른 대학이더라도 그 학생이 뭐 50점짜리 학생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 80점짜리 학생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그 대학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펀딩을 그러니까 그 재정을 배분해도 그거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는 게 단순히 투입이나 우리 어떤 양적인 지표보다는 교육의 성과,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고등교육 목적은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사실 대학 4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지적 정상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엔이라는 학자는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대학 조직의 효율성이 왜 중요하냐? 학생들에 대한 다른 자원을 아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자원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데 지금은 효율성 자체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의 지원 체제는 학생의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부터는 조금 학문적이긴 한데요.
고등교육의 학습 성과 요인에서 그 교육 성과 요인과 학습 성과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은 그 국내에서 조금 연구가 되어 있고 또 OECD에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기로 하고요. 필요하면 지금 보고서들도 몇 개 나와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엔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고등교육의 성과를 그전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 그런 지표들에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 즉 사회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단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태도, 민주시민의 자질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교육 성과를 분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적 지원의 증가라든가 교수당 학생 비율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개선 같은 목표는 수단이지 최종 결과로서의 목적이 아니다. 결국 그 결과로서의 목적이라는 건 학생의 발달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 지원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대학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경험을 통해서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는 그냥 단순히 파티스페이션 참가하는 게 아니고 인게이지먼트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쭉 그 각각 하위 영역을 얘기한 거고요. 개인적 목적은 뭐 정서적 발달, 실생활 능력, 만족 하는 거고요. 사회적 목적은 뭐 사회적 안녕의 그 증진도 있고요. 지식 그 증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성과 요인은 OECD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됐던 겁니다. 이따 뒤에 OECD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이 학자도 굉장히 많은 문헌하고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분석해갖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모델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과는 학습 결과로 수반되는 개인적 변화나 혜택으로 능력이나 성취를 통해 측정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 고등교육의 성과가 학습 성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핵심적인 학습 성과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취업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학습 성과의 간접 지표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수정입니다. 예. 이게 하나씩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학습 성과 모델인데요. 고등교육의 학습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인지적 성과하고 비인지적 성과로 나눠지는데 인지적 성과는 다시 지식 성과하고 사고 기능 성과가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일반적인 거하고 특수적인 거. 일반적인 것은 어느 학문이나 다 통용되는 거고요. 영역 특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에 관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성과는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식이고요. 일반적 내용 지식은 학문 분야와 무관하게 정의되는 제네릭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대학이나 교양 공통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영역 특수는 쉽게 얘기해서 전공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스킬입니다. 스킬인데 그냥 스킬이 아니고 여기처럼 추론이라든가 정보 처리, 이해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기 때문에 사고 기능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고요. 학자에 따라서 뭐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고 기능은 전공 영역을 초월해서 다른 학문 영역과 맥락 속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특수 사고 기능은 여기처럼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따 역량에 관해서도 다시 또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비인지적 성과는 이제 지적인 거 말고 정의적인 거, 심리적인 거, 태도, 가치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 학습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 학습 성과를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
내는 사실 거의 연구가 없고요. 국외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한두 개씩만 여기 써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아까 학생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 걸 어떻게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직접 측정,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접 평가인데, 그럼 네가 무엇을 알았나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특히 직접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OECD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딴 나라에 적용하고 지금 시범 테스트 중에 있고요. 지금 CLA나 MAPP 같은 건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간접 평가도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내시하고 셀프 조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평가는 말씀드린 GR이나 토플 이런 것처럼 직접 얘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CLA,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 나오는 것은 그 비판적 사고로 이건 앞서 그 학습 모형에서 나타난 것이 인지적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컴피던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업무나 각 학문 분야에서 실행 능력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CLA를 여기서 또 예를 들었냐면, 지금 OECD에서 ILO라고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이라고 해갖고 지금 몇 년째 연구 중에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채택한 것이 그 CLA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뭐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시범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직업능력개발원에서 KSSR라고 합니다.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검사. 이걸 지금 2007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대학생의 그 자원, 정보, 이런 처리 능력, 글로벌 역량, 하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대인관계, 협력, 자기관리 이런 분야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약 한 5시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 평가인데요. 간접 평가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를 통해서 너가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잘 몰랐다고 하는데 4학년 때 나갈 때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서베이 오브 스턴트 인게이지먼트는 미국에서 가장 파퓰러한 그 테스트 설문지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약 670개의 대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디아나 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학문적 도전감 5개의 벤치마크 스코어입니다. 능동적, 협력적 학습, 교수, 학생장, 사교장, 풍부한 경험, 교육 경험, 그리고 지원적 대학 환경. 이 지원적 대학 환경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썰프는 UCLA에서 고등교육 연구소에서 거의 70년대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건 주로 연구자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축적도 무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하는데 서로 얼만큼 변했는지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뭐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소 차원에서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이쪽으로 지금 단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항상 이러한 측정들이 항상 일부만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뭐 타당성 문제, 그 질적인 것은 질적인 거대로, 직접적인 건 직접적인 거대로, 간접적인 건 간접적인 거대로 좀 신뢰도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여전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 활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 지표는 항상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평가와 관련된 건데, 역량 중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간접 평가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이다. 근데 좀 빨리 넘어가면, 지금 사실 역량 중심 교육은 이미 70년대부터 미국하고 서구는 많이 얘기됐고요. 비즈니스니까 기업 쪽에서는 뭐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더 많이 논의됐던 겁니다. 근데
다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뭐 그때도 있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작년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을 하면서 역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도입하도록 이렇게 아까 그 직능원의 그 케이스사 같은 경우 그 지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그 11개 대학 이번에 새로 생긴 또 22개 대학은 지금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량은 아까 제네릭 스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공이라든가 관계없이 그 내재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건데 사실 더 깊게 들어 기업에서 보는 거하고 학교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는 건 자꾸 우수한 자질, 능력을 강조를 하고요. 그 대학에서 보는 것은 조금 더 일반적인 걸 강조를 합니다. 여기는 좀 두 분은 지금 기업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이트하고 맥클랜드하고. 근데 OECD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OECD 이건 범주고요. 세 가지 상호작용으로 도구 사용하기, 이질적 집단의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그 하위 지표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역량에 관해서 이따 뒤에 나오겠는데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봤는데 거의 지표들은 하위 역량이나 핵심 역량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지금처럼 교과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든가 그리고 지식 정보를 어떻게 그 관리하고 그 조작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제간 요즘 말하면 인터디스플레인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융복합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직업 능력 개발을 해서 그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케이스사 하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그 사실 6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 수리 능력, 정보자원 기술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협력, 자기관리고 나머지는 하위 특정 요소들입니다. 미국 그 사례를 예를 들었고요. 다른 나라도 사례 많은데 일단 한 가지만 넣습니다. 그래서 8가지 역량을 보면 뭐 대화 커뮤니케이션, 우리 의사소통이라고 그러고 뭐 분석 능력, 가치 매기기, 글로벌 마인드, 뭐 미적 마인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풍부한 학습 경험 제공인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과정에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대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는다는 기본적인 그 자료를 찾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에 교육개발원에서 그 실시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종합적인 처음이고 그리고 능동적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 지금 특히 이쪽은 왜 또 작년까지도 크게 그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올해 카이스트 학생 그 자살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대학생의 학습 경험을 조직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교수와의 학생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면서 각 그 언론사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에 대한 분석,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화하는 거, 그냥 학생들을 뭐 비교과 활동을 막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학들이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경험을 잘 조직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대학 교육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학 교육 성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 교육의 성과를 졸업생의 뭐 기업 적응 능력 이걸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학생은 또 학생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받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핵심 역량을 제가 작년에 하면서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그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직원, 교수 인터뷰를 다 했는데요. 각각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가? 이것은 각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기업, 대학 사실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기업은 뺐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지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뭐 지표 같은 데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경험의 조직적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크리티컬 이어라고 그러는데 4이어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더 풍부한 경험을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하고도 설문조사를 좀 했었는데,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뭐 과장이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그 아주 구체적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다면 뭐 인성, 갑자기 뭐 인문 역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쉽게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만 있어도 취업할 때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튼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면 이따가 다음 질문 일단 간단한 거 질문 가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예. 네, 제가 그 고장원 교수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제 그 앞에 이론적이고 배경 부분은 하고 뒤에 이제 역량 중심으로 한 부분은 제가 작성을 하고 어떻게 이 구조를 짤 건가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을 일치를 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발표하시는 중간에도 얘기했는데 대학 교육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대학 랭킹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교수들의 실적 그것이 이제 대학의 랭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역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어떠한 역량 있는 그 학생들을 길러내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우수한 학생을 받으러서 우수한 학생을 내보내면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진정한 역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 어느 수준의 학생을 받아서 그다음에 졸업할 때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그렇게 대학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부가가치, 역량의 부가가치를 높였느냐라는 것이 대학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평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그 유럽 같은 데서는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미국처럼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했던 데서는 대학 랭킹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대학이 정말 그 학생 하나의 개개인의 역량을 측정해서 랭킹을 매겼다기보다도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 아웃풋이 높으냐, 그다음에 대학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랭킹을 매겼는데 진정으로 아까 고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학생을 놓고 딱 시험을 치르게 하면 역량이 우리나라 대학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대학의 그 역량,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했을 때는 그 속안에 이제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나왔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교수들의 연구, 뭐 SCI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외곽적인 요인보다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평가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출발한 것이 이제 이 OECD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헤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초중등을 한국을 딱 생각했을 때 초중등 교육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뭐 수학, 과학, 리딩, 그다음에 ICT 이것이 이제 별도의 독립적인 영역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그를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한국의 초중등 교육이 대학만 가면 그 랭킹이 떨어지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을 측정했던 거고 피자. 그다음에 대학은 학생들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교수들의 역량을 측정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OECD에서
그렇다면 과연 고등교육의 성과라는 것을 측정할 때 초중등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측정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 9년 전쯤에 그런 논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를 가지고 OECD가 항상 그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피자라는 중등학교 랭킹 성과 평가를, 그래서 대학 교육에도 이걸 도입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한 결과 고등교육 피자라고 불립니다. 이 아이로 사업이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ILO가 이제 그거의 헤딩만 따서 한 건데, 그런데 그 장관회의, 이제 OECD 장관회의를 그리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과연 대학 교육에서도 그게 가능할지, 학생들의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그게 대학의 랭킹이 돼야 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과 평가가 되는데,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는 학년이 딱 있어서 그 학년에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교육과정에 설정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있는데, 대학 교육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는 논의를 했는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이 출발했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실제로 테스트는 안 했지만 5년 정도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OECD에서 한번 이제 인기를 끌어보자. 다시 초중등학교 피자처럼 고등교육 피자를 가지고, 그게 이제 출발을 해서 저희 이제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대학 성과를 평가하느냐? 그야말로 학생 개개인이 이 케이스에서처럼, 케이스에서가 그 모의고사의 그 로컬 버전이라면, 국내 버전이라면, 지금 아예로는 국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전을 가지고 지금 대학 교육이라는 게 전공도 다르고 초중등학교처럼 학년 구분도 학년별로 이제 교육과정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 목표와 그 아웃컴스가. 그래서 그 아이로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대학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측정하되, 세 가지 그 스트랜드라고 줄기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제네릭 스킬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으면 가져야 될 그런 일반적인 역량, 그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서 측정하는 거는 정말 그 논리적인 사고기라는가, 추론 능력, 어떤 현상에 대한 주장을,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저희가 그 문항을 지금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내놓은 상태인데, 상황을 가지고 내가 A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A를 주장하게 되면 A의 상황하는 백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문항이 돼서, 저희는 맨 처음에 어떻게 이 문항을 작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문항을 딱 열어보고 보니까 지금 문항이 공개가 안 되고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비밀리에 추진이 되는데, 그게 바로 문항이 과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대학 교육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항 개발을 CLA라고 하는, 아까 미국의 회사가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스트랜드는 뭐냐? 대학 교육이라는 게 전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사역에서 대표적인 영역은 이코노믹스예요. 이코노믹스를 샘플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학, 자연 이공학에서는 공학 분야. 그래서 일본은 경제학, 공학 다 참여하는 걸로 알아요. 일본이 굉장히 지금 피자, OECD에서 초중등 피자의 책임자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학 교육에서도 굉장히 이 국제평가에서도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폴리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대학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그런 대학의 그 외곽적인 거, 이미 기존에 돼 있는 하드웨어나 재정적인 측면이나 교수들의 랭킹, 거기에서 이제 진정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질을 구비했느냐라고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그것으로 평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은 뭐 해야 될 거냐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어야 되느냐는 그 자질과 역량을 규명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부가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구체적으로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대학 교육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명목적이고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컨셉은 기업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능이 아니고 역량 기반 패러다임에서는 지능이 그 사람의 그 우월함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캐퍼를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으로 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공별로 이 역량 중심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예컨대 경제학이다, 공학이다, 뭐 예체능이다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길러줘야 될 역량, 교과에 관련된 역량.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를 뒷받침해주는 그 역량이 지금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추리, 뭐 팀워크 능력, 문제 해결력, 뭐 리더십 여러 가지 그 스킬.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량이 KSA라고 해서 지식 플러스 스킬 플러스 애티튜드. KS를 다 겸비한 그런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의식. 시민의식이야말로 그 대학교육의 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우리가 뭐 사회적 자본을 결정하는 게 시민의식 도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낮으면 대학교육의 성과가 낮다라는 연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 이런 게 그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OECD도 지금 트라이하는 거고 미국에서 CLA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지 않으나 지금 급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역량을 매주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이 되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두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5시간, 6시간 앉아서 그 도구를 개발하는데 고비용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 역량을 매주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그 돌아가고 있다는 거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로컬 브랜드도 개발이 뭐 케이스 같은 것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정말 그 교육 시스템을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대학은 학생들이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긴 하지만 그 대학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을 제외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에서 대학의 환경과 컨텍스트를 평가하는 그걸 두 가지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컴바인해서 대학 전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이로 사업이나 KSS 같은 경우에도 아이로 사업은 학생 개개인이 대여섯 시간 인터넷 앞에서 시험을 치를 뿐만이 아니라 전 100% 주관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A라는 대학을 그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서 이게 학생 개인의 역량 때문에 이런 그 스코어가 나오는지 아니면 대학의 역량 때문에 서울대라는 역량, 성대라는 역량 때문에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물리적이고 그런 조건, 재정이라든지 인적, 물적 조건을 다 같이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역량이 나왔다는 것을 조합해서 하는 평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대학 평가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이론적인 거에 근거에 의해서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되었던 이제 평가가 대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컨셉을 반영한 평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뭐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그런 그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명으로 표시되고 있는 정부의 지정 사업, 재정 지원 사업들이 그 학생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재정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거기에다 이제 그 뭐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지표보다 졸업률, 취업률 뭐 그런 그런 지표들보다는 더 웨이트가 그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데 더 초점을 많이 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의를 매냥 하고 있습니다. 교갑에서 사실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서도 그게 가장 딜레마예요. 역량을
대학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 역량이 그 한 개인의 그 대학의 그것을 추구하는 역량이기도 하지만 교과별로 전공 계열별로 그다음에 대학의 추구하는 목적별로 조금 다른 구체적인 역량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학 평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랭킹에 대한 평가, 인증 평가 그런 것도 이제 다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외국에서 보면 아까 그 한두 가지 이 도구를 가지고 대학 성과를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역량을 할 때도. 그래서 교육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NSS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1학년 때 측정하고 4학년 때 측정해서 밸류 에디드를 측정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러닝 익스피리언스에서 학습 과정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나오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 역량을 길러진 아웃컴스를 측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조금 고고 씨가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데 잠깐 마우스 좀. 아까 두 가지만 그 업데이트 데이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게 안 하실 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제가 근무하던 기관인데요. 서울대하고 랭크가 똑같습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랭크가 똑같은데 리저널은 그 미국 전체고요. 노스 아메리카 전체고 내셔널은 그 나라의 국가입니다. 이게 상하이 대학 건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71에서 92 정도인데 지금 세계 랭킹은 150에서 200위권에 서울대랑 똑같고요.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1위인데 조지 메이슨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71에서 92 정도거든요. 근데 랭킹이 똑같은 게 이 지표를 보시면 확인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연구 실적에 주로 교수들 연구 실적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퍼블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뭐 서울대뿐만 아니고 뭐 우리 50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은 다 연구 실적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리케이션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럼 차이점도 이제 내셔널 그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뒤에 실은 것도 서울대하고 뭐 카이스트 이쪽이 훨씬 높고요. 지표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 보면 여기서 차이 나갑니다. 여기서 조지 메이슨 대학은 30점을 얻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 필드 메달 수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학계에.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조지 메이슨 대학은 2명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이렇게 뛰어날 게 없고 다 낮은데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몇 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지표에 의해서 자기들이 설정한 지표에 의해서 랭킹이 정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표들에 너무 일희일비한다는 거죠. 그것은 각각의 지표가 어떻게 되냐가 다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WEF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나왔게 저희가 국가 경쟁력하고 그 대학 경쟁력 말씀드리는데 아까 게 2009년도 데이터거든요. 국가 경쟁력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19인데 그 대학 경쟁력은 47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2010년 걸 제가 오늘 보면서 바로 찾아봤는데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 경쟁력은 22위로 떨어졌어요. 3계단 떨어졌어요. 근데 고등교육 경쟁력은 지금 15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일본 같은 건 국가 경쟁력이 6인데 지금 그 고등교육 경쟁력은 20위권입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이런 그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과연. 또는 그 지표가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 게 나한테 진짜 돈 1조 주면 우리 학교 당장 세계 100위 안에 끌어올리겠다 이러거든요. 노벨상 수상자 사오면 되거든요. 그 시설 투자를 왜? 아니 제가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뭐냐면 US 뉴스 랭킹에 제가 있을 때는 150건이었는데 저희 부총장님이 오더를 내렸어요.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100위 안으로 끌어들까? 150위 안으로 끌어들까? 제가 계산 시뮬레이션 다 해봤더니 400 밀리언 달러가 필요해요. 그 160위에서 150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400 밀리언이거든요. 제가 계산 잘못했는데 하여튼 어마하게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래봤자 랭킹 10위밖에 못 올려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 지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받아들일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한 건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F 평가 지표가 확 뒤집혀진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알고 그 지표가 그 중등 고등교육 그 기관 안에 인롤먼트죠. 우리나라 아까 말했던 인롤먼트가 83% 그러니까 진학률이 79%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체 비즈니스 컴퍼니에다가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는 뭐 그 한국 대학도 잘 모르니까 뭐 별로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표들이 지표가 이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불과 1년 사이에 30이 예, 그 정도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사실 OECD라는 규정이 유네스코라는 규정가 있잖아요. OECD는 선진국의 이제 그 사교 모임이고 유네스코는 뭐 선진국도 있지만 개도국이 이제 중심 쪽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모임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학 이런 랭킹에서 그 나라마다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게 실상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랭킹 발표가 그런 성토대회 비슷한 게 열렸었어요. 그리고 이면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이런 그 저게 있는 거예요. 더 타임스가 맨 처음에 랭킹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이 이제 랭킹 싸움을 하면서 연세대학이 좀 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이 팍 떨어졌습니다. 그때 거기서 원하는 지표를 잘 챙겨서 냈기 때문에 고려대학이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은 그걸 챙겨서 안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역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생을 직접 테스트하는 이런 대학 평가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지금 이게 피자도 정착되기까지 한 7, 8년 걸렸어요. 초중등학교 피자. 그러나 대학의 이런 아웃컴스를 측정하는 그것이 뭐 10여 년 걸려가지고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뭐예요? 그거야말로 그 국제적으로 이런 갖고 있는 문제 그거를 이제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A라는 국가의 학생들이 스코어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그 스코어가 나오게 된 대학의 조건은 이랬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센시티브한 거죠. 그 결과에.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이런 식으로 대학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나와서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대학 랭킹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학 랭킹이 우리가 리서치 유니버시티 랭킹을 이런 식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또 리버럴 아트가 있고 뭐 리버럴 아트 그다음에 프리 메디칼 프리로를 하는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고 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랭킹이 뭐 여러 가지 그 대학의 기능별로 나오게 되는데 뭐 그렇게라도 분화가 되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를 자세히 봐가지고 소비자들은 그 대학의 이제 위에서부터의 그 랭킹을 지금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 평가인지 전공 계열별로 랭킹을 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인지 아니면 대학 교육의 부가가치 어느 정도의 학생을 받아서 얼마나 역량을 길러줘가지고 내보냈느냐 그거야말로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대학이. 그러면 저 대학이 들어가면은 저런 역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겠구나. 이런 그 관점에 따른 평가 유형이 이제 다양화돼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딱 단일의 유형 평가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유현숙 박사님이랑 고정환 교수님이 같이 준비를 해주셔서 좀 두 분 말씀을 좀 같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고정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체제에 대한 얘기는 좀 하드웨어니까 좀 그 교육의 질, 실제 교육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덧붙여져야 된다 이런 중요성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이고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토론회가 사람들이 보통 많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사립대학 구조조정 현황 이러니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의 질 이러니까 또 좀 그나마 좀 오시던 분들도 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저희 나라가 아직 좀 이 질과 교육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